네, 안녕하세요. 이차대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8월 11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분위기, 최근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태여서 약간 좀 답답한 상황이었던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차가운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까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지난주 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초대규모로 삼성전자 등을 매수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분위기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왔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2%나 하락을 해서 그 8만 원대가 다시 무너졌죠. 아주 지겨운 8만 원입니다. 자, 그것도 지키지 못한 채 7만 8천 원대까지 전일 대비 약 2%, 2.1% 정도 자,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건데, 자, 삼성전자는 약가입니다. SK하이닉스 그동안 별로 올라가지 못한 채 오히려 크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 상태에서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6%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 실적이 나쁘면 모르겠으나 실적도 상당히 좋고 실적 전망도 결코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가가 폭락을 하더란 말이죠. 자, SK하이닉스가 그런 정도니 다른 IT 관련주들도 현재 당연히 동반해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테스, 의진테크, 또 ISC, 또 하나마이크, 우리 종목이죠. 하나마이크론, 또 워닝 IPS 3% 거의 4% 정도 하락을 했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크게 보면 IT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썰렁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시장 분위기가 특히 우리나라는 IT가 좌우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체 분위기는 안 좋았다는 건데, 자, 그런 와중에서도 바이오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우리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100만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탄력도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그 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오스코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치가 좋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또 파메핀 이런 종목들, 바이오니아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는 그런 모습, 특히 몇몇 호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상당분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하필이면 지수가 약할 때 나왔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테마의 순환매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자, 얼마 전까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맹위를 떨쳤고요.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2차전지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세를 분출하는 파트가 바이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테마는 시장 전체의 가장 큰 테마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테마는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에 따라올 테마는 한 바퀴 돌았으니까 현재 메타버스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 사실 오늘 아침부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탄력에 나올 수 있는, 반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두 가지 때문에 그 탄력이 현재 연장되지 못했죠. 확대되지 못한 채 다시 꺾이는 상황이 나왔다는 건데, 두 가지가 뭐냐 하는 것이 단타를 할 때 우리가 꼭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메타버스 테마주는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어서 지수나 시장 분위기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 더욱이 메타버스나 2차전지는 기본적인 속성이 IT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현재 빅테크가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지수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버텨줄 수 있는 보합권 근처, 또 약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
IT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메타버스나 2차 전주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지수가 일방적으로 밀렸다 하는 것이 또 IT 대형주들이 안 좋았다는 것이 그렇게 썩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바이오가 워낙 힘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위세에 좀 떠밀린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자 오늘 탄력이 나오다가 말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걸 뒤집어 보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 때, 즉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IT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꺾이는 상황이 나온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향후 전개될 시장에서 그 점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 갖고 있다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 테마는 워낙 강하고 그리고 또 수명도 길고요. 이슈도 상당히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목 보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단기 베팅 종목으로서 두 종목, 일단 메타버스 단기 종목 맥스트라는 종목과 자이언트 스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타이밍을 잡는데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할 때 그 타이밍은 상황 보고 지수나 바이오 테마 기타 등등의 상황을 보면서 잡는 것이 요령이라면 요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단 단타 종목 두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주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주 주제는 이거죠. 일단 반도체에서 지금 불고 있는 위기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위기감이 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마치 무슨 큰일 난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점은 삼성전자도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아서 이 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입장에서 바이오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바이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한다면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전에 제가 알박기 종목으로서 알박기 장기 소량 투자 대상으로 한 종목을 말씀드린 바 있었죠. 녹십자 랩셀입니다. 단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녹십자 랩셀의 1번 차트인데요. 다중 저점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모멘텀은 좀 약하지만 바이오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기본적인 좋은 그림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알박기 종목인데 왜 그런지, 이 종목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알박기 종목이라 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생각입니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이슈부터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일단 지수 이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자, 종합지수는 올라갈 만하면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아주 답답한 횡보 등락 장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다우지수나 또는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 랠리를 하는 상당히 탄탄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우리 증시와 좀 대별되죠. 전체적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의 많은 유동성이 이제 이머징 마켓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쏠려 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세가 나쁘지 않음을 얘기한다는 거고요. 자, 문제는 반도체가 급락했다는 건데, 자, 트랜스포스라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조사 업체죠. 3분기 때 반도체 가격이 정점을 찍고 4분기 때부터 디램가가 내려갈 것이다. 최소한 5% 정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건데, 이유는 PC 업체 재고가 현재 갖고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최근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제재는 해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팬데믹 효과는 반감되고, 이에 따라서 그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5% 정도 말이죠. 이런 정도의 악재인데
거기에 미국 반도체 업체, 그중 D램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5.6%, 5.4%나 급락을 하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내림세였던 건데 그 상태에서 1.2%나 하락을 했던 것이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직격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 이건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2,000명대가 넘어섰죠. 자, 이것이 최정점도 아니라고 하죠. 더 늘 소지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도 우리 시장의 판도, 그 중에서도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는데 현재 그 어떤 상황으로 현재 그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어쨌든 시장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이상은 없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머징 마켓 쪽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93.10 정도 수준, 연중 최고치 수준이며 2년 최고치 수준과 거의 가깝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상황이고요. WT 원달러 환율도 오늘 1156원 정도 수준까지, 전일비 6원 60전 정도 올라갔다는 건데,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제가 수평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것이 연중 최고치인데 그것을 오늘부로 갱신을 했죠. 양봉 2개가 나왔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 즉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빼내간다는 뜻이죠. 즉 현물을 매도한다 하는 그런 뜻. 자, 이것은 어쨌든 단기를 하더라도 일단 부담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상황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차트를 보더라도 벌써 지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2개월 좀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이상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다 하는 것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지수는 가두리처럼 말이죠, 갇히게 됐다, 그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증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죠. 주변 증시는 한 보합권 근처였었다는 건데 우리 증시만 유독 그래요. 자, 그와 관련해서 수급을 잠깐 볼 건데요. 자, 일단 테이블만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무려 1조 6천 정도나 초대규모로 순매도했고, 선물도 6,800계약이나 4거래일 연속 대규모로 숏 포지션을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자, 기관도 매도를 했다 하는 거죠. 이런 것 등이 전형적인 지수 약세장에서 그들이 보이는 태도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상황은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수급 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또 그와 전체 분위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안심해도 될 수 있는 신호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시스가 괜찮아요. 만약에 근본적인 약세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유지될 수가 없죠. 해서 선물시장 참고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장세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말이죠, 대규모로 현재 갑작스럽게 어떤 대형 악재를 의식해서 매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가운데쯤에 있는 자잘한 그런 막대 그래프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여주는 그런 막대 그래프인데요. 특별히 최근 들어 숏 포지션,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모습이다, 규모가 커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한 닷새 연속, 나흘 연속이 아니네요. 닷새 연속 숏 포지션을 취하는 정도인데 그 규모가 일상적인 규모를 넘어서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점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고 치지만 현재 분위기에 가장 민감한 주체는 현재 어디입니까?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오히려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악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그 점에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랠리가 일단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이머징 마켓 쪽으로 그 온기가 넘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골격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음을 얘기한다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및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PER로 10배, 10.5배 내지 11배 정도밖에 되질 않죠. 미국에 비해서 그 어떤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스에서 4분기 때부터 뭐 5%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거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불과 5% 정도이며 그 정도의 하락은 흔히 자연적으로 흐름상 사이클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연중 연간으로 봤을 때 평균 20% 정도는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반도체 가격 추이거든요. 오히려 최근까지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도 현재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책임자가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하반기 실적 전망이 내년도 현재 반도체 업황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게 평가 전망을 했단 말이죠.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러한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오늘의 그러한 포지션은 단기 대응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락세, 반도체 급락세는 적어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추격해서 매도할 필요 없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두를 필요 없겠지만 어찌됐든 그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 그와 연관해서 메타버스 테마주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2차전지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바이오를 봐야 된다는 건데, 자, 바이오는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오늘 급등했던 배경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또 오늘 말씀드렸던 배경과 그 맥락상 어느 정도 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지수 약세장의 반사작용, 지수 약세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바이오가 강한 편입니다. IT가 강하면 바이오가 약하고, 또 IT가 약하면 바이오가 강합니다.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고, 아까 또 순환매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것도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몇몇 대형 바이오주들의 이슈가 좀 있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뭐 상한가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고, 어제그제 셀트리온이 허주마가 일본에서 또 오리지널 약을 제치고 이제 그 시장 점유율 1위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이런 것도 굵직한 현재 그 재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데, 자, 아무리 지수가 조정을 좀 받고 또 굳이 길어지고 해서 그 바이오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함부로 현재 바이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와 관련해서 특히 장기 정석 투자하기가 나쁜 것은 바이오, 이 정보와 관련된 비대칭, 지금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정보의 비대칭, 균형이 맞지 않는,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바이오를 접근하게 된다. 비대칭 정도가 상당히 심한 분야가 바이오라는 것이고요. 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다른 정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수차례 많이 경험을 해봤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아무리 좋은 리포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들로 봤을 때 그 용어도 어렵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펀더멘탈상 또 현재 얼마만큼 또 주가 흐름상 그것이 현재 그 작용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분야가 이 바이오입니다. 너무 난해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개발 당사자, 개발하는 주인공 또는 개발하는 업체 또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과연 성공할지 아닌지 개발에 성공할지 아닌지 이것을 모를 정도입니다. 당사자도 모르는데 당사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은 더 모르죠. 완전 깜깜이 분야가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독 개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좀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글로벌 평균 대비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조금 좋은 대우를 받는, 즉 고평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담. 그리고 이거는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큽니다. 개발돼서 미국 식약청, 미국 FDA이든 또 우리나라 식약처이든 판매 허가까지 난 그런 개발 성공한 신약이라 하더라도 상업적인 성공을 했는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는 건데 여태까지의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국내 최초 세계 FDA에 신약 1호로 기록했던 당시 LG화학의 키놀론계 항생제 팩티비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당시 판매 허가를 취득한 그런 약인데요. 허가는 받았지만 판매권을 받았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 나름대로 현재 신약 개발에서 어느 정도 상업성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초대박 아주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정도의 성공은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약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글로벌 신약이든 국내 신약이든 간에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눈을 씻고 봐도 별반 없다는 거죠. 신약 성공을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만 하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서 주가가 막 형성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게 가장 큽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바이오 관련주에 우리가 해볼 만한 종목이 아실 겁니다. 너무 많아요. 200개 넘어 2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심합니다. 도저히 일반 개인들이 정석적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등 투자 등등 해서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분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달콤한 유혹을 하는 그런 파티이지만 막상 들어가면 미국을 헤매는 그런 현재 그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하더라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믿을 수 있는 종목으로 딱 한 종목만 하면 된다라고 계속 제가 벌써 2년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시 정확히 40만원 39만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때부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하세요 라고 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 100만원까지 올라왔지만 200만원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만 한다 해서 이 종목은 붙박이로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했을 때 녹십자 랩세 정도를 추가 알바길 종목으로 소량으로 투자해 볼 만하다는 건데 그 전에 실패 사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민약품 그때 뭡니까 지금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 로직을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해본 바 있죠. 한 대여섯 건, 큰 7, 8건 정도 이런데 그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 코오롱 생명과학 엄청났었죠. 그 신라젠 또 헬릭스미스 기타 등등 다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시가총액이 뭐 수조 원까지 갔던 그런 업체들이 지금은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 자 줄기세포와 관련돼서 이미 국내에서 신약 허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약들이 한 5개 내지 6개 정도 있습니다. 1호는 파미셀의 하티셀 그램이고요.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은 현재 그 메디포스트의 뭡니까
카티스템, 메디포스틱 카티스템 같은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메디포스입니다. 한때 이 종목이 20만 원 근처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현재 29,000원이죠. 29,000원 거의 한 8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다는 건데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서 판매까지 승인받고 벌써 그것이 판매된 지 10년 가까이 됐다 하는 거 2012년부터 판매됐던 것이 바로 카스템이라고 하는 국내 2호, 세계 2호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인데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실패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는 분명히 아니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바이오주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록십자 랩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록십자 랩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사실 10만원 정도인데요. 록십자 옛날에 이노셀린 업체를 인수를 해서 록십자 랩셀이 됐다는 건데 국민연금이 금년 1분기 1월달부터 4월달에 걸쳐서 1월달 3월달이면 1분기 때 지분 5% 이상 확보를 해서 그나마 바이오 특히 신약 개발 업체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 국민연금이 바이오 랩셀을 투자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봤던 종목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 소량 투자한 현재 다수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주업은 세포,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거기에 면역세포에는 T세포도 있고요. NK세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살상력이 높은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세포는 T세포이고요. 그리고 NK세포, 또 B세포, 기타 등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세포로 치료제로서 개발되고 있는 것은 NK 하면 상당히 뭐 그럴싸한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만은 뉴트럴 킬러, 자연스럽게 킬러 죽인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죽인다. 자연 살해라는 뜻입니다. 뉴트럴 킬러 세포를 NK 세포라고 하는데 이 NK 세포는 일단 항원 즉 암세포죠. 암세포 추적 능력이 T세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고 부작용 T세포는 살상력은 좋은데 부작용이 너무 커요. 심지어는 그 몸체 항체까지도 망가뜨릴 정도로까지 현재 이 살상력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근데 이 그게 부작용이 큰데 이 NK세포는 부작용이 상당히 작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량 배양이 잘 안 됩니다. 보관도 잘 안 돼요. 이게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NK세포 치료제가 잘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몇몇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세계적 수준으로까지 현재 그 개발력을 배양시킨 업체가 바로 녹십자 랩셀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주 관심 신약은 CAR NK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건데 CAR-T 세포 치료제는 이미 개발됐습니다. 에스카타라고 하는 이 치료제는 이 약제가 한 알당 뭐 4억 원, 5억 원 정도 될 정도로까지 하나는 아니고요. 그 치료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 정도 될 정도로까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는 약제가 이 에스카타라고 하는 CAR-T 치료제인데요. T세포이면 그만큼 부작용과 또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든가 그런 난점이 있는데 NK세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부작용 작다는 점에서 차세대 NK세포 치료제가 크게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받고 있는 분야를 바로 이 업체 이 CAR라고 하는 것 CAR 암세포 암세포가 갖고 있는 그 단백질을 여하이 잘 추적하는 그 기술을 CA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AR 다음에 T세포 내지 NK세포를 붙여서 CAR-T 치료제, CAR NK세포 치료제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여기는 카 NK 세포 치료제. 카 NK 세포 치료제는 아직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개도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나올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데 그 주 업체가 바로 이 녹십자 랩틸에 소지가 높고, 만약에 개발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고가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과 관련된 MSD에 2조 원 상당의 엘라올 라이센스 수출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얀센, 사노피, 길리어드 사이언스, 일본의 다케드 등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그들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개발 중에 있다는 것도 현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 몇 개 더 있습니다. ATGN도 있고 제넥진 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투자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의 불확실성 상당히 다소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공할 확률도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도 없죠. 하지만 가능성이 그 다른 데보다 조금 낮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은 국민연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대량으로 매수할 수는 없어도 대량으로 이 종목이죠. 부분적으로 소량 매수해서 담궈 놓을 필요까지는 있겠다 해서 1+1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다가 녹제를 했을 때 부과하는 정도 소량으로 말이죠. 그리고 단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단타도 만약에 분위기를 봐서 단타를 한다 했을 때는 10만원 언저리에서 매수하고 목표가 11만원 정도 짧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해볼 수 있는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